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나이로 38살, 창창한 30대 여자 나재영입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져 오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들을 듣고 있자니 나도 예전엔 그랬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 사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연애는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군대를 기다리다가 5년 동안 연애한 사람에게 차였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겉은 멀쩡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자기는 남자가 좋다며 저를 떠났어요. 또 세 번째 남자친구는 저에게 평생 사랑을 바치겠다고 장담하더니 제 10년지기 친구와 바람이 나서 머리까지 쥐어뜯으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퍽퍽한 것일까? 인생의 쓴맛은 왜 나에게만 올까? 생각을 했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시궁창에만 뒹구르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한 저였기에 이곳저곳 내가 일을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관공서나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찾아보던 저였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고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꼭 봐야겠기에 제가 먼저 책을 읽겠다 하니 그 남자는 자기도 그 책을 보고 싶으니 혹시 책을 다 읽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번호를 주고 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책 사이에 번호를 껴두고 있다가 책을 반납하는 날이 되어서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오늘 책을 반납하니 바로 빌려 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고 몇 시쯤 반납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늦으면 그 사이에 누군가 책을 빌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가는 시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납할 때 만나서 반납했는데 그 사람은 이것도 인연이라며 같이 밥이나 먹자더군요. 그래서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냥 가볍게 친구나 하자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날 밥을 먹은 우리는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은 속이 깊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그 사람이 말을 했죠. 저는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면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실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자신의 선택이지만 선택을 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양재요. 그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서로 궁금한 것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때로는 둘이서 토론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점점 과열이 된다 싶으면 차가운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며 웃기도 했고, 제가 일하다 시간이 남으면 그 사람은 틈틈이 연락을 해주고 저에게 힘내라고 옆에서 많이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어요. 저희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안 가겠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이끌고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험인 것 같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약만 한 달치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조금은 나아지는 듯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는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남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더니 열이 펄펄 나더군요. 얼마나 아픈지 눈도 못 뜨고 아파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혼비백산하면서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다행히 119에서 빨리 와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갖가지 검사를 다 해보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놔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조용히 잠이 들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보호자로 옆에 남자친구를 지켰어요. 남자친구가 깨어나자 아침에 담당 의사와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에 갔던 병원에서는 내시경도 안 했고 제대로 진료를 못했는지 오진이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자신이 더 힘들고 걱정이 될 텐데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제가 뭘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보다 제가 먼저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일단 의사는 빨리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더 아픈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입원부터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하는 거 알아서인지 군말 없이 저를 따라서 입원하고 검사와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왔어요. 저도 그때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처음 봤어요. 가족들은 저를 신경 쓰기보다는 아픈 남자친구를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암이라니.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가족들은 암이 웬 말이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이기에 뭘 어쩌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상황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자신의 생사가 있어서 아무도 남자친구의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병간호하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기는 혼자서도 괜찮으니 저보고 제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간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 눈에 남자친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사도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안쓰럽고 미안해하면서도 가족들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와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다 낫고 회복 많이 하면 결혼하자 우리.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좋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해. 많이 고통스러웠을 법도 한데 내내 치료받으면서 저 때문에라도 찡그리는 표정을 안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힘든데 더 힘들어서는 안 된다며 아픈 상황에서도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아픈데 저렇게 웃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병마가 무서워서라도 도망가겠다는 말에 저희 둘은 더 힘내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저는 계속 남자친구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치료를 받는 동안 감당이 안 되는 생활비나 치료비도 제가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매번 자기는 절대 절 버릴 수 없으니 마음만 변하지 말아달라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자친구 가족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려고 노력은 했어요. 남자친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선물도 보냈고 남자친구가 아파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챙겼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제가 들어놓은 적금까지 깨서 드릴 정도로 저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그런 걸 해주냐고 나는 이미 너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집에서까지 너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했어요. 남자친구 몰래 식구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것저것 힘들다 하면 많이 도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 호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바보같이 남자 하나 믿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 돈이 급하다고 하면 급전까지 다 해주니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이용하기 쉬운 애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 당시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고 또 앞으로 내가 시댁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시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그들의 호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치고 회복이 된 상태에서 명절이라 찾아가려고 했더니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선물이나 보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많이 오실 것 같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하러 오냐면서 와봤자 너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나 보내라는 말에 비싼 한우 세트에 전복, 과일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매해서 보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결혼할 사이니까 좀 더 잘해서 보내면 시댁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눈길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뭘 이렇게 많이 썼냐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조금만 사도 됐는데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병원비로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부담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물이란 보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가볍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남자친구 몸보신 시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을 들였던 거죠.
하지만 그걸 받으시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전할 때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딱히 부모님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운했던 것은 예전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집에 오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과거에 남자친구가 정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집에 오라고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스톱이랑 윷놀이까지 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놓고는 남자친구의 암투병 뒷바라지까지 한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초대조차 못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마음이 서운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해봤자 내 마음만 다칠 것 같고 앞으로 혹여라도 좋은 남자친구와 결혼한 뒤로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결혼에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저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음이 아직 안 열리신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미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저를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연락도 가끔 드리고 좋은 문자도 보내기도 하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죠.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법을 검색해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남자친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음식을 드셔보신 건지 뭔지 역시나 답은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너네 예비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살갑게 명절마다 인사드리고 선물 같은 거 보내고 한 게 다라고 하던데 저는 같은 행동을 해도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건지 저에게 뭐라는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시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들 마음이 변하시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서 결혼해서 잘하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그런 시련에도 더 사랑을 틔워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련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너무 두근대는 마음에 무엇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옷과 신발도 다 새로 사고 준비를 했어요. 화장법도 찾아봐서 참한 며느리처럼 보이려고 했죠. 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기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였겠죠.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시댁 식구들은 잘 대해주는 거였어요. 여태껏 저에게 냉정하게 했던 것은 어쩌면 혹시라도 헤어졌을 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건가 하는 생각에 불편할 것 같던 시댁과의 상견례도 너무 행복하기만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해결될 줄이야 몰랐다고 남자친구에게도 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학가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도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좋냐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을 하는데 왠지 이제 진짜 우리는 예비 부부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사귀면서 고비도 많이 온다는데 우리 둘은 고비가 시댁밖에 없었거든요. 시댁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무엇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서로 상의 끝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갑자기 전화가 왔지만 그래도 지난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터라 밝은 웃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 쌩한 말투로 예비 남편 몰래 둘이서만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냥 결혼 준비나 혼수 문제로 상의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시어머니를 뵈러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이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에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와서 음료를 다 드시고는 물을 벌컥 들이키고 계셨어요. 제가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시고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헤어져라. 오늘 이 말하러 나오란 거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결혼 허락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넌 우리의 짝이 아니었어. 우리의 상처받게 않게 잘 헤어져줘. 말은 부탁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헤어져 주길 바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난 너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저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던 다 고치도록 할게요. 저는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느니 정면 승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상처 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노력하던 내 마음에는 차지 않을 거다. 솔직히 말하면 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라는 아이도 네가 하는 일도 내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모두 싫어. 그러니 여기서 내 아들 두고 떠나. 내 아들은 너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제가 병간호까지 다 하면서 곁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그 어떤 부부보다 끈끈해요.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 목숨 그렇게 파리 목숨같이 가볍지 않다. 너네 둘 다 헤어지고 나면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내 말에 따라. 안 그럼 나도 그때부터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다. 시어머니는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 많은 데서 우냐면서 저에게 눈물을 당장 그치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결혼만 해서 잘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입장인 건 줄 상상도 못했기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숨죽여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두고서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접는 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간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걱정이 앞섰는지 집으로 계속 찾아왔어요.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안 만날 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헤어져 보자는 결론이 들어서 우리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계속 준비를 하던 사이에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 지금이 만우절도 아니고 무슨 농담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저에게 약간 싸한 분위기로 그런 농담 재미없으니 다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사이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헤어지자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부터 차근히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이었던 듯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뭐라고 둘러댈 만한 이유도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왜 자기 엄마를 혼자서 만나러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냐며 이건 엄마가 100번 잘못한 일이니 당장이라도 자기가 엄마에게 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상처를 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미 많이 실망을 한 상태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가족들도 자기 아플 때 챙겨주지 않을 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니겠냐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여자친구를 버리면 그건 진짜 몹쓸 인간 아니겠느냐고 자기를 아껴준 현모양처럼 어떻게 버리느냐고 말을 했대요. 시어머니는 내가 오죽 싫으면 그러겠냐고 도와준 건 고맙지만 고맙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단지 고마워서만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결혼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대요. 남자친구는 절대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고 혹시라도 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옆에 있을 때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러고는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 둘 마음만 확고하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해보자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때 선택이 잘했던 건지 아닌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몇 장이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가 찍기도 했었어요. 할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서류를 한 장이라도 예쁘게 써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 정말 마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느낌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서는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결혼식에 오실 거면 오고 아니어도 난 상관 안 하고 살겠다고 했나봐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따지려고 하고 각종 욕설들이 난무한 메시지가 왔지만 이미 결정한 것은 되돌릴 수 없기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노력했었죠. 시어머니는 연락으로 되지 않자 계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집을 구하지 않았고 남편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기에 시어머니는 키까지 가지고 계셨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문을 직접 따고 들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눈앞에서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솔직히 날강도보다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그때 좋은 말로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냐면서 자기는 어른 뜻을 거절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 따위 남자에게 손해볼 거 없다면서 결혼생활 할 거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인정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가 저희를 괴롭히는 시기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약간 도를 넘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안을 뒤집어 엎거나 추운 날이나 비 올 때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서 집안에 비가 다 들이닥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청 고생하기도 하고 문 열어두는 바람에 가스비가 폭탄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아들 집에 그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생을 하다 보면 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일부러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가셔서 물이 넘쳐나서 장판을 갈았던 적도 있고요. 하루는 보일러를 진짜 너무 뜨겁게 틀어놔서 추운 날씨였는데 오죽 더우면 집에 있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꺼내서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가시는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옷도 입지 말라고 세탁기에 다 넣어놓고는 거기에 먹물까지 풀어놓고 가시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만 하셨고,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집 열쇠마저 바꿔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수 위였습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열쇠를 따고서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열쇠까지 바꿨다는 것에 더 흥분을 하셔서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가전제품의 코드까지 싹둑 잘라버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행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저는 계속된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에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일도 쉬기로 했지만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조차 있지 못하고 매일 집을 나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술을 진창 드시기도 하고 진짜 막말로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시거나 저희 집이 무슨 모텔이냐 다들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자기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잘 못 차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번호키로 바꿔버리고는 밖에 열쇠공이 함부로 문을 따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붙여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을 해대면서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니 자식놈이 여자에 미쳐서 자기 엄마가 오겠다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면서 저희를 모함하기에 이르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저러고 산다면서 손가락질하기에 이르렀고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남편과도 갈등이 많았어요. 남편 때로 울면서 저에게 나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습을 저는 더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술을 잔뜩 먹고는 자기 엄마랑 어떻게 잘 지내볼 방법이 없느냐고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저도 알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계속 시간만 흐를수록 우리 둘은 둘만 좋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우리 둘은 같이 있어도 서로 예민해서 말을 해봤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라서 처음부터 우린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을 선언했어요. 그만하자. 처음부터 우린 아니었던 거야. 헤어졌어야 해. 난 도저히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나 이혼은 못해줘.
그럼 계속 이렇게 살래? 우리 서로 힘들잖아. 이렇게 살아봤자 나아지는 거 없어. 아니야, 그거 안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 어머니 마음 내가 돌려볼게. 그러니까 제발.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이를 나아지게 할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우리 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일찍이 말을 했다며 자긴 어떻게 해도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지치지도 않는지 한 달 가까이 집에 가면서 부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거부를 하셨던 듯해요. 저는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만날 것은 아니니 일단 이혼하고 연애를 하듯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했죠.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이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서로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거라며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처럼은 피가 말려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말을 했어요. 남편은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 화단을 망쳐놓기도 하고 문 밖에다 락카로 헤어지라는 말을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제가 싫으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치하게 굴 정도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하고 싶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희를 괴롭히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까지 더 붙였죠. 결국 합의 이혼을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며칠간은 홀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랑 하나 바라보고 참 어렵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닫았던 가게 문도 다시 열고 원래의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잠시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오래 있다가 가진 못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좋은 건 맞았지만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인지 그전처럼 마음이 끓어오르진 않았어요. 사랑의 방해를 받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간절해진다지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그 마음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얼굴에서 계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란 건 다 지나가면 끝인 걸 왜 그렇게까지 구태여 이어가려 했는지 스스로를 바보스럽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자주 못 오기도 했어요. 저는 아마도 이혼할 때 이 사람과 아예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제가 먼저 연락한 적도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어요. 굳이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이혼하고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혼한 지 4개월 좀 지나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압박이 꽤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이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안쓰럽다고 선봐서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고 자기 어머니 이기지도 못하는 남자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핑계라고 하면 핑계였겠죠. 사실 저도 그때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는 남편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자기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른 나이에도 빠르게 자기 노후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동갑이라 말도 잘 통했고 앞으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짜 저와 인생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죠. 처음에는 친구 사귀어보자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저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꽤 있게 되었고 그 남자 역시도 호감이 있다는 확실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지난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찾아와서 그 가게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쳤을 것 같다며 제 마음을 먼저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런 과거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면서 혹여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에게 다 털어놓아도 된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 미안한 느낌이었지만 그간 고생한 걸 생각하며 어차피 다시 살아봤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부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세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훌훌 털고 저도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와 새로운 인연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깊은 마음까지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까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전 남편과의 사랑도 컸지만 헤어지고 나서부터 식기 시작한 감정이었기에 그 감정보다 앞선 사랑이 되어 있었어요. 제 가게에도 자주 찾아와서 저 대신 일까지 해주기도 한 그 사람과 결국 전 남편은 마주치게 되었어요. 누구세요? 저 재영씨 남자친구입니다. 놀라는 전 남편과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마주칠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전 남편을 끌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야 했기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거 알고는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데리고 나갔던 것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한동안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니 얼마나 설명이 되었겠어요. 결국 장사고 끝나고서야 제가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고 다시 생각해보자 했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배신한 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치만 나도 내 인생 이제 살고 싶어. 당신의 어머니의 그늘에 숨죽여 지내고 싶진 않아. 내가 설득한다고 했잖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야? 당신 어머니가 죽을 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미쳐버릴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잘 살아보려고 이혼한 거였잖아. 그래? 근데 지금 벌써 이혼하고 얼마나 흘렀어. 우리는 그때와 달라진 것도 없어. 아니라면 말을 해봐. 전 남편은 제 말에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요. 이혼하고 더 나아진 상황은커녕 전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매일 저를 쥐구멍에서 만나듯이 했고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이 변한 걸 알게 되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해서는 대답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밤늦게 전화와서는 자기는 아직도 제 마음이 변한 걸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절대 사귀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미 사귀고 있고 전 남편에게 나를 구속할 이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전 남편은 저의 강경한 태도에 포기한 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이 변한 걸 알았기에 전 남편도 말을 하려다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전 남편도 알았겠다. 저는 다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처럼 장사도 하고 남자친구와도 잘 지냈는데 제 가게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제 입장에서는 막말로 청천벽력이었죠. 나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건가 싶었고 게다가 전 남편과 헤어지게 만든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반말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마침 손님이 없을 시간에 찾아와서 망정이지 손님들이 봤으면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소란을 피워댔어요. 다 헛소리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미친 소리 할 거면 경찰서 가서 하라고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 다 죽어가 알아? 아무거나 배 터지게 주워먹다가 토하다가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때문에. 너 같은 하찮은 것 때문에. 저는 연락이 안 와서 그냥 전 남편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정신을 놓은 것과 같은 행동을 했었나 봐요. 충격이 많이 심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자기가 원한 바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로 자기 아들이 상처 입었으니 이제야 그 책임은 또 내 탓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시작은 당신이 하고서 끝은 내가 뒤처리해야 하는 것 마냥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가소롭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 다시 사랑해서 그전처럼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건 또 아니잖아. 내가 당신 며느리로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사는 건 싫다고 얼마나 괴롭혔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건 가증스러운 거지. 제정신이라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못해. 이럴 시간에 당신의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챙기겠지.
저도 전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하고 당장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 봤자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싶어서 저도 더 세게 말한 것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할 말이 없어지니 저렇게 독한 년이 따로 없다면서 제 서방 죽이고 다른 놈과 바람 펴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때처럼 그이 간호하며 이제 다시는 당신 얼굴 못 보게 단판 지어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래도 괜찮다면 내가 가서 당신 아들 구해주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어떤 게 이득일까 생각을 하는 거였겠죠. 아무리 봐도 아들의 상태는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저를 집안에 들이는 것도 싫고, 또 제가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떼놓을 걱정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동안 째려보더니 자기 아들 간호하러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계속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한다는 건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야 전 남편의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저도 걱정에 일이 손이 잡히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자 남자친구는 언젠가 한번 겪을 일이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보면 사실 그냥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생각보다 저에 대한 마음이 깊어 보여서 말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였다고까지 했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 내가 챙겨주는 것보단 가족들이 옆에서 있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생각 안 하려고 했으니까 진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면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뜻과 저에게 함께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믿음직한 모습이 좋아서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부딪히게 되고, 이 상황이 반복이 될 것만 같아서 제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말을 들은 거였기에 더 그 말에 끌렸죠. 더 오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출근하기 전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에는 간판까지도 깨트리려고 돌을 던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떠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떠난다고 해도 제 가게가 멀쩡해야만 다음 사람이 구해지는 건데, 이젠 명백히 남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병원 가서 링겔을 맞으면서 화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CCTV를 바로 달았고 방 유리에 붙여두었어요. 여기에서 미친 짓 하는 새끼는 당장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막상 CCTV를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조사 과정 중에서 시어머니와 연락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의뢰자인 시어머니가 저를 무조건 괴롭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지만 남의 영업장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건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짓이었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자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 시어머니도 우리가 결혼하면 포기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어요. 자기 아들과 인연도 끊겼는데 끝까지 이러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저희가 제주도까지 인사드리러 갔어요. 전 남편의 가족들과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기도 했고 이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인연이 그런 걸 어쩌겠냐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서로 아껴서 잘 살기만 하면 바라는 것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는 거였어요.
전의 시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전 남편을 내조하고 온갖 선물을 다 사드려도 저 자신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했는데, 선물보다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고 인정이 많게 생겼다는 따스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니 결혼도 가족들을 잘 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천천히 결혼 준비를 잘하라는 말과 함께 결혼할 때 준비할 게 많으니 보태 쓰라면서 3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 준비 중이니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쓸 게 많을 텐데 당장 여윳돈이 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준다면서 요새 꾸민비라고 많이 준다는데 그거라고 생각해서 쓰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남자친구는 그럼 자기가 받은 거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혼할 사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오면 어쩌냐고 하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주시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 돈 남아 돌아서 막 주고 그런 분들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돈은 허튼 데 안 쓰고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되는 것들만 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하는데 전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를 늘어놓고 주변 상가에 제 가게에 욕하고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더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귀가하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좀 늦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던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다다르자 누가 뒤에서 저를 퍽치기 해서 쓰러졌던 거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남자친구가 급하게 왔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찾는 수밖에 없어서 남자친구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고는 제주도에서 날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일 잘 되려고 액땜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쉬라고 하시고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범인은 못 찾나 보다 싶어서 저는 포기하려 했는데 남자친구는 골목길 들어가기 전에 세워진 차에 붙어있던 블랙박스에서 범인이 찍힌 것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범인을 추궁하니 그 범인은 자신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는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찾아오냐고 된통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집에 있던 전 남편도 나오더군요. 저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눈에는 전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사람 시켜서 가게 망쳐놓고 퍽치기까지 해놓고 잘 살 줄 알았어? 나 당신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알아?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었어요. 내가 한 거 봤어? 난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당신이 시킨 거 그놈이 다 불었어. 예정도 없지만 예정 생각해서 가게 일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게 훼손한 것까지 다 신고했으니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헬스케진 얼굴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을 다 듣고 나서 좌절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어머니 용서하지 말라고, 이혼한 건 네가 정말 현명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만 헤어질 때 너무 제 생각만 하고서 매정하게 버린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상가 훼손한 문제, 명예훼손, 폭행을 한 것은 살인미수로 잡혀 들어갔어요. 청부했다는 것을 계속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았고 아무리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저에게 한 행동은 너무나 도를 지나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잡혀 들어가면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더 발악을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들도 하도 시끄러운 아줌마라고 그 경찰서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봐요. 여담이지만 경찰 중 한 분이 저런 분 몇 번 봤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는 방성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죗값을 치러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최악인 사람과 엮인 것 같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나중에 전 남편과 사정이 있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전 남편도 어머니한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마음을 많이 추스른 모습이었어요.
자기와는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행복하게 못해주고 보냈지만 그 사람과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많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말에 저도 앞으로는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었기에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그와의 인연을 마무리 짓고 왔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악연을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마주칠 수 없도록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방해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좋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다 느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현재 살아가는 저에게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일도 겪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못 견뎌낼 건 또 뭔가 해서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이제 와서는 그저 웃음만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딴판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해서요. 죗값을 받을 사람은 죗값을 받았고 저만 잘 살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앞만 보며 잘 살아가려고요. 결혼하시려는 분들은 시어머니 이상하면 좀 더 살펴보고 결혼하세요. 결혼 후에 괴롭힘 당하면 아무도 못 말린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도 하는 제가 참 우습지만 그만큼 시련을 겪고 나서 저도 강해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저와 비슷한 사연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없길 바라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청혼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제게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기까지 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마구 뛰면서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녀가 제게 저지른 파렴치한 짓들을 알게 되면 제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은 제가 이곳에서 본 다른 어떤 사연보다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무사히 넘겼으니 확실히 운이 좋다고 봐야 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신호를 받고 오던 차와 부딪혔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엄청나게 하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태아가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했답니다. 엄마도 저를 잃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는 무사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며칠 앓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머리는 더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수막염이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나아서 특별히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동안 뇌수막염이 자연스럽게 치료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고열과 두통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을 이겨냈던 거죠. 그 뒤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는데도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고 멀쩡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충격으로 뇌를 다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멀쩡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서 식사를 한 뒤에 저희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도 저만 멀쩡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반면 제 아버지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은 아버지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당번이었던 동료 관리인이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으니 근무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었고 비번인 날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건물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던 건물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급격하게 번지는 불길을 뚫고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밖으로 대피를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불길에 가로막혀 버렸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친척분들은 아마 저승사자가 착각해서 동료 대신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고들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웹 서비스 업체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여초회사였습니다. 남자 직원에 비해서 여자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더구나 제가 근무했던 마케팅팀은 팀원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여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꼰대 같은 남자 상사를 만나게 되면 여자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심하면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치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 옆에 앉아서 술시중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초회사에서 여성 신입사원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여초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부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팀장에게 인사를 하자 40대로 보이는 여자 팀장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에 들어와서 반가워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은미 씨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나는 회의가 있어서. 팀장이 회의실을 나간 다음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직원이 들어와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새로 들어온 신입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안내해 줄게. 나 최은미라고 해.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최은미는 저를 자리로 안내하더니 시장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와 평가,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 회사가 컨텐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대안을 만드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그녀에게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말만 잘라서 했고, 한번 말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주 신경질적인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최은미는 저한테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라고 들었어요. 같은 평사원인데도 입사가 1년 빠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저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슬며시 반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길들이려고 들었어요. 최은미를 제외한 다른 선배 직원들은 모두 제게 친절하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두 신입인 저를 배려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독 최은미 그녀만이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두어 달이 지나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끝난 뒤에 그녀가 제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맡겼어요. 그녀는 팀장이 저한테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팀장이 지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가 제게 보고서에 대해 물었어요. 최은씨, 보고서 작성 어떻게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완성되면 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할 테니까. 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녀에게 보고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검토를 하더니 그런 대로 잘 만들었네. 내가 업무를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같은 평사원에게 보고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팀장의 자리로 갔더니 최은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잘했네. 훌륭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 어이가 없어서 최은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선 최은미는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저는 뻔뻔스러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팀장에게 그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거라고 말하려다가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해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복수를 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거고 제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공은 그녀에게 빼앗기고 나니 허탈해져서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휴게실로 들어온 다른 여선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채원이 너도 은민년한테 당했지? 네?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봤어. 은미가 네 보고서 가로채는 거 말이야. 아, 네. 신경 쓰지 마. 은미 걔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앗아 가는 데는 아주 선수야. 그 선배도 은미한테 속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공들여서 기획서를 만들었지만 은미에게 빼앗겼다고 했어요. 제게 했듯이 팀장 핑계를 대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슬며시 떠넘긴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들어도 그녀에 대한 평판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팀 내에서 얌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미는 마케팅팀의 하이에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이 사냥한 먹이를 가로채가는 하이에나. 은미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사 생활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었어요. 5분만 늦게 출근을 해도 그녀는 도끼눈을 뜨고 저를 탕비실로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군기반장이야. 채원씨도 확실히 알아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몰라도 출근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줘. 그런데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팀 내에 군기반장은 없다고 했어요. 아마 채은미는 팀 내에서 제가 가장 만만해서 항상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같은 평사원인데도 다른 선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제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채은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그녀를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그녀에게 항상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려고 했어요. 뭐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보자 바빠 죽겠는데 왜 불렀냐고 짜증부터 냈어요. 저는 정색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채은미씨, 앞으로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무리 입사 선배지만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매번 반말을 하니 듣기에 무척 거슬리네요. 그리고 업무 외에 사적인 걸로 지적질을 안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시대로 하겠어요. 제 말을 들은 최은미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화났거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저는 후자였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 이제야 그녀와 껄끄러운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모두들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치열한 기싸움과 경쟁 그리고 파벌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2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정수미 대리와 오윤아 대리. 그녀들은 자신의 측근을 거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대리파와 오대리파였어요. 누가 그녀들의 측근인지는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파벌에 속한 여직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었죠. 최은미는 정대리파의 행동대장격으로 정대리의 최측근이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대리파로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오대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자리도 오대리와 붙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대리보다는 오대리에게 자주 물어보았어요. 오대리는 그때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오대리와 가끔씩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제게 오대리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대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점심시간이 되면 오대리의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제게 같이 가자고 불렀고 어쩌다 제가 정대리 일행과 같이 가려고 하면 채은미는 채원씨는 오대리하고 늘 붙어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해요? 내 빌붙다뇨? 전 그냥... 제가 오해라고 제 입장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대리는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됐어. 저기 오대리가 채원씨 기다리네. 가봐.
이렇게 두 파벌은 마치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대 파벌을 제압하려고 회의를 할 때도 서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팀장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허수아비 팀장인 탓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경쟁은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팀의 실세는 두 명의 대리였고 그녀들은 서로 매일 힘겨루기를 하듯이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파워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오대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대리에게 찍혀서 호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의 지시로 정대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대리는 다음날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회의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저 정대리님, 회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정대리의 말만 믿고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그녀는 회의 자료도 주지 않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는 회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톡이 왔어요. 저는 잠에서 깼지만 귀찮아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다가 누가 보낸 건진 봤습니다. 톡은 최은미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내일 아침 아이디어 회의에 참고할 자료들이었어요. 세상에, 오전 9시에 회의할 내용을 새벽 1시에 보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정대리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전날 벌써 자료를 공유해놓고 일부러 저한테만 자료를 새벽에 보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대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회의에 대비했어요. 그래, 나를 골탕 먹이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되는지 보자. 저는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의실로 모이라고 정대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제가 최은미에게서 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회의를 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제 차례가 되자 정대리는 방긋이 웃으면서 자, 채원씨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말해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대리는 은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 전달했어요. 네, 받기는 했지만 그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자 정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 그만해요. 아무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2년을 넘게 일했으면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정대리는 저의 무능함을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저는 업무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대리의 지시로 은미가 저한테만 일부러 새벽에 다른 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작당을 했던 거죠. 그 뒤에도 정대리와 은미는 저를 팀에서 은근히 왕따를 시키기도 했어요. 여성들만 있다 보니 저희 팀에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뭔가를 말하면 10분 내로 팀원 전체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가 다른 부서의 여직원에게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걸 직접 듣고 바로 경고를 했어요. 은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번아웃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쳤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시간에 잠깐 외출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어요. 상담을 마치고 오자 은미는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미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은미는 저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버렸던 거죠. 몹시 화가 났던 저는 은미와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놀란 팀장이 달려와서 말리는 바람에 저는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본격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되자 두 파벌의 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팀장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경영본부로 갈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대리와 오대리 중에 과장이 되는 사람이 저희 부서의 팀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 인사이동은 두 사람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어요. 팀장은 인사이동 전에 있는 마지막 업무평가의 자료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정대리와 오대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기획안을 채택할 것인가 두고
둘은 팀장 앞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기획안이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승진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팀장도 둘 중 한 명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해지자 팀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결정이 기획안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대리의 측근과 오대리의 측근이 정확하게 반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파벌은 저를 끌어들이려고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어요. 평소에 저만 보면 눈을 치뜨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던 은미도 웬일인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어요. 정대리는 제게 커피까지 사주면서 한 표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대리의 기획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획안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분에 오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은미의 눈빛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대리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리더가 사라진 정대리파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파벌 싸움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정대리가 승진해서 탈락한 건 결정적으로 그녀가 유부녀였고 곧 애를 가질 계획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파벌을 나눠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도 제게 앙심을 품은 은미는 여러 가지로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의 같은 부서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매일같이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은미가 저에 대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든 어떤 일로 시비를 걸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저보다 어린 선임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비를 거는 것까지 상대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는지 은미는 저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면서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보다 1년 선임인 은미가 대리로 승진하는 게 순서상 맞았지만 은미에 대한 업무평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하고 제가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가 되자 은미의 질투와 시기심이 폭발해서 제 신경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자기가 승진해서 탈락한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들었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락한 걸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드니 저도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미는 이번에도 저에 대한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저를 모함하고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그녀가 퍼뜨리고 다닌 소문이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어서 저는 이번에는 은미의 못된 버릇을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은미는 제가 유부남이 인사과장과 내연관계여서 자기를 밀어내고 승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여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미혼 여성인 제게 이런 더러운 헛소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야 최은미, 너 인사과장하고 내가 내연관계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녔지? 제가 따지고 들자 은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좋아, 그럼 우리 확실하게 밝히도록 해. 저는 인사과정을 찾아가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사과장은 그 소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 아니, 내가 김채연 대리하고 그런 관계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와 인사과장에 대한 소문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만 떠돌고 있었고 인사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입이 가볍기는 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인사과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끝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은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은미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과장에게 불려가자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사과장은 은미에게 호통을 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로 돌아온 은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은미는 낯짝이 워낙 두꺼워서 다음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공손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리인 저를 상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은미와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저는 친구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대학 친구와 만나서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남편의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채원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아? 아직 사귀는 남자 없지? 아직 없어. 그럼 우리 남편 친구 한번 만나봐.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감으로는 딱인 것 같아. 물론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말이야. 저도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형 얼굴이었고 차분한 성격에 처음 만나서 서로 어색한 자리인데도 말이 끊어져서 무한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끌고 나가서 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정도 남자라면 계속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저희들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고 그 남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의 프로포즈는 아주 특별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그가 예약해 놓았던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저만을 위한 청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을 해놓은 테이블에는 약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채원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내심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어요. 저희들은 약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자기 여동생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와 연애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거 처음이어서 저는 약간 긴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는 은미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약속한 그의 여동생이 은미였던 거죠. 은미도 저를 보자 웃고 있던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대리님이 제 오빠와 사귀고 있었다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잘됐다. 남편도 그날 저와 은미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는 남편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대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대리님이 나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빠랑 사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연인데?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이야. 남편은 은미가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저희들이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런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미는 제가 직장 상사이자 새언니가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은미는 정색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난 언니에 대한 악감정은 이미 모두 버렸어. 나도 마찬가지야.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저는 은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인사과장에게 혼인한 뒤로 저를 대하는 은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미의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금방 회사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어요. 대부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몇 명은 시누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신경이 쓰일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팀장인 오대리는 내가 최은미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잖아.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자야.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김대리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도 오대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미가 시누이가 되면 제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판 남남일 때는 주저없이 저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겠지만 이젠 가족관계로 묶이게 되었는데 저를 욕하고 모함하는 건 누워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니 행동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부질없는 믿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누이는 집에서 저를 대하는 것과 회사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은근슬쩍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팀장님이 오늘까지 시장조사 마치라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신우이는 언제나 시어머니 핑계를 댔어요. 제가 거절하면 신우이는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제가 신우이인 자기한테 갑질을 하면서 못되게 군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낼 게 분명해서 신우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집안일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빨래매 청소까지 엄마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야. 그럼 앞으로 엄마가 집안일에 손대지 않도록 해줘.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 놓을게. 신우이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을 약점으로 잡고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심보가 아주 괘씸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라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신우이를 불러서 제가 가진 불만을 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가로 신우이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신우이가 느닷없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언니, 이제 회사 그만둬. 언니가 그만둬야 내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고. 신우이는 곧 다가올 인사이동에서는 반드시 대리로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도 결혼 전에 애를 낳은 뒤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난 계속 직장 다닐 거야. 지금도 그렇고 애를 낳은 뒤에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승진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제게 퇴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다급해진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건 어떠냐? 네 나이도 30이고 우리 집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 결혼 전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는 계속 직장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애도 가져야 하고 내 친구들 아내도 봐도 전부 애를 가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그만둬. 은미도 당신이 그만두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제 보니 당신은 신우이 승진 때문에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어서 시댁 식구 전체가 매일같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노래를 부르니 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자 팀장인 오대리는 무척이나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대리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두다니 참 안타깝고 서운하네. 저도 그래요. 오대리님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 사정상 그만둘 수밖에 없네요. 모르긴 해도 김대리 신우이 은미 때문이겠지? 오대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전후 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미가 대리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사들에게 아부도 하고 동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내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승진할 수 있어. 능력이 없어도 짬밥이 오래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야. 신우이는 달라진 회사 내규만 믿고 저를 밀어내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예감은 적중해서 제가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인사이동해서 신우이는 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애가 생기자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자의 인생이란 최종적으로는 엄마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떤 애가 나올까 기대가 되어서 설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힘에 부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핑계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 엄마 그런 건 언니가 하도록 내버려둬 왜 엄마가 나서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어요. 제가 애를 낳은 다음에도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돕는 걸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에게는 1년 정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신우이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결혼은 제게 호재가 아니라 지독한 악재였어요. 신우이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에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신우이는 저와는 반대로 애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애를 하나 키우나 둘을 키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지만 나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니 언니가 애를 키워줘.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애는 걱정하지 마라. 네 새언니하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둘은 정작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젖먹이 둘을 떠맡아서 하루 종일 돌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안을 치우는 동안 애가 울면 시어머니는 얘야, 애 울잖아. 어서 분유 먹이지 않고 뭐하니? 라고 말만 하셨어요. 처음에 신우이는 아침에 애를 맡기고 퇴근을 하면 시댁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몇 달이 지나자 평일에는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아주버님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자 이젠 주말에도 애를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밤이 되면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언니,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신우이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했고 주변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애가 있는 유부녀가 주말에 술에 취해서 애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신우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직장 상사인 오대리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대리는 이제 대리가 아니라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승진했다는 걸 그때 알았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오늘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승진했다고 축하 인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 오 과장은 바로 본론을 말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라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둘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퇴근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텔에 둘이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오 과장과 인사과장의 집은 같은 동네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모텔 앞에서 둘을 봤다는 거죠. 인사과장은 대담하게 자기 집이 있는 동네의 모텔에 내연녀인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어쩌면 최은미가 대리로 승진한 것도 인사과장이 뒤에서 힘을 써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오 과장은 신우이가 대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끈질기게 저의 퇴직을 원했던 것도 인사과장의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제가 봐주고 있으니 신우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죠. 오 과장은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봤지만 그것만으로 둘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먼저 알려서 아주버님이 알기 전에 신우이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신우이의 뒤를 캐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아주버님에게 알려서 몇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를 괴롭힌 신우이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야 하나,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하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했어요. 오 과장이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분명히 모텔에 나타날 거야. 그때 현장을 덮치면 아무 소리도 못 할 거야. 저는 출장을 가 있는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토요일 밤에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신우이와 인사과장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그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 있으니 마음 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던 신우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아주버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을 들킨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분류는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셨어요. 신우이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다른 건 모두 용서해도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잘났다. 네 새언니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히더니 네가 천벌을 받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한바탕 매타작을 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시댁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신우이 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때문에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까지 털어 넣어야 했죠. 신우이는 이제 남편과 제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시댁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우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저라도 나서서 직장을 다시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이제부터 제 아들과 그녀가 낳은 딸을 신우이에게 돌보라고 시켰습니다. 신우이도 제 말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한 신우이는 아무리 뻔뻔스럽다고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 과장이 적극 추천해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우이는 오늘도 열심히 제 아들과 자기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